있었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 참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본 모습을 숨기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죠. 참 황당한 일이었지만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제 경험을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경기도권에서 살았어요. 아빠는 작은 사업을 하나 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엄청난 구두쇠였습니다. 신발 밑창이 뜯어지면 그냥 본드로 붙여서 신고 다니시고 읽고 난 신문도 버리지 않고 모아놨다가 그걸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아빠 하는 거 잘 보고 따라해라. 신문지를 이렇게 구겨가지고 물 묻혀서 창틀을 닦으면 엄청 잘 닦이는 거야. 그리고 신문지를 이렇게 두툼하게 접으면 냄비 받침으로도 쓸 수 있어. 어때? 이렇게 활용할 때가 많으니까 한 번 읽고 버리기엔 얼마나 아까운지 알겠지? 아빤 신문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알뜰하게 쓰셨어요. 게다가 씻을 때도 무조건 비누만 쓰셨습니다. 아빠, 우리도 비누 말고 샴푸나 바디워시 쓰면 안 돼요? 내 친구들은 집에서 다 그런 거 쓴단 말이에요. 뭐하러 돈 아깝게 그런 걸 사? 비누가 가격도 훨씬 싸고 향도 얼마나 좋은데. 아빠 팔을 한번 만져봐라. 비누로 씻는데도 피부가 이렇게 보들보들하잖니. 아빠가 워낙에 구두쇠다 보니까 저와 오빠와 남동생은 교복이나 옷도 다 사촌들한테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 남동생이 아빠한테 옷을 사달라고 졸랐다가 혼난 적도 있었답니다. 학생이 공부만 하면 되는데 무슨 옷이 필요해? 지금 갖고 있는 옷들이 어디 뜯어진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작아서 못 입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옷을 또 사달라는 거야? 친구들이랑 가끔 밖에서 놀 때 내가 입은 옷만 너무 안 예뻐서 쪽팔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저보고 옷 입는 센스도 없는 애라고 막 놀리면 어떡해요? 그럼 놀리는 애들이 이상한 거지? 원래 사람은 입은 옷보다 내면이 더 중요한 거야. 너의 그 착한 내면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옷만 가지고 놀리는 애들이라면 친구할 필요도 없어. 저희 삼남매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도 많이 했었는데 쓰레기 봉투 하나를 채울 때도 아빠한테 혼나지 않게 조심해야 했어요. 하루는 제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버리려고 입구를 묶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한테 와서 이러시더라고요. 영희야, 너 설마 그거 지금 버리려고 하는 거니? 봉투에 아직 공간이 남았는데 조금 더 쓰고 버려야지. 너 그거 아빠가 보면 엄청 혼난다. 아, 맞다. 아빠가 발로 꾹꾹 눌러서 최대한 많이 넣으라고 했었는데, 에이, 다시 풀어서 더 써야겠네. 엄마, 저희 쓰레기 봉투 아직 안 버렸으니까 아빠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럼 내가 무슨 일름보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아빠한테 얘기하겠니? 그나저나 너 방에 안 있을 거면 방 불이나 꺼라. 사람도 없는데 괜히 불 켜놓으면 전기세 나가잖아.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똑같이 알뜰하신 분이었어요. 물론 아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까지 아끼면서 사셨던 이유는 어렸을 때 너무 없이 살아서 그게 습관이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땐 그게 불편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부턴 저도 아껴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아빠의 가르침을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딱 한 명,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오빠였습니다. 오빤 중학교 때부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도 자꾸 늦게 오고 친구들과 싸워서 저희 엄마가 학교에 불려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오빠를 따끔하게 혼낸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사춘기라 그런지 더 반항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오빠가 고등학생 때 사고를 치는 바람에 합의금 300만 원을 물어주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 돈을 물어주긴 하셨지만 엄청 화가 나셔서 회초리까지 들고 오빠를 무섭게 혼내시더라고요. 영준이 너
아주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너같이 정신머리 똑바로 안 박힌 놈은 아주 제대로 한번 혼나봐야 돼.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한다고. 아빤 오빠를 혼낸 걸로도 모자라서 밥도 주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았어요. 엄마가 안쓰러운 마음에 오빠 밥을 챙겨주려고 하면 아빠가 그 밥을 밥통에 다시 부으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딴 놈한테 밥을 주긴 왜 줘? 부모 무서운 줄도 모르고 친구 소중한 줄도 모르는 놈은 밥도 먹지 말아야 돼. 그리고 영준이 저놈은 공부할 자격도 없으니까 학교 보낼 생각도 하지 마. 이게 부모 덕에 편하게 학교 다니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고나 치는데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지 이참에 깨닫게 해줘야지. 그런데 아빠가 하도 무섭게 하니까 그렇게 반항심이 심했던 오빠도 울고불고 하면서 잘못을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는 친구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말썽도 피우지 않을게요. 저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밥도 먹고 싶고 학교 가서 수업도 다시 듣고 싶단 말이에요. 전엔 그게 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 몰랐는데 이제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았어요. 저 앞으로 아빠 말씀 잘 듣고 사고 안 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오빠가 펑펑 울면서 싹싹 빈 후에야 아빠가 오빠를 용서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아빠의 엄격한 교육으로 인해 사고뭉치였던 저희 오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얌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론 더 이상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잘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알뜰하고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전 대학교 학비도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알바를 하면서 보탰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학비를 내줄 돈이 없으셨던 건 아니었지만 돈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제가 직접 한 푼이라도 벌게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보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시급이 3,000원 정도라 3시간을 일해도 10,000원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아빠가 그만큼 열심히 일하셔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해 직장에 들어간 전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검소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동료들이 절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영희 씨는 커피도 안 사 먹어? 다들 회사 출근할 때 여기 앞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사들고 오는데 영희 씨는 한 번도 그러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커피요? 어차피 회사 탕비실에 믹스커피 있으니까 그거 타 먹으면 돼서 굳이 안 사 먹는 건데요. 전 사실 입맛이 그렇게 고급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밖에서 사 먹는 커피보다 믹스커피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 아휴, 거참 신기하네. 그나저나 영희 씨 내가 보니까 명품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들고 다니고 옷도 몇 벌 가지고 돌려 입는 것 같더라. 보통 영희 씨 나이 때 여자들은 쇼핑하는 거 엄청 좋아하지 않나? 나도 20대 땐 예쁜 옷 사 입는 게 취미였거든. 에이, 회사 일하러 오는데 굳이 예쁜 옷 입고 올 필요 있나요? 그냥 단정하고 깔끔한 거 몇 벌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명품 사는 거 너무 과소비인 것 같아서요. 제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다 보니까 회사 상사분들이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수수하다며 되게 좋아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에 칭찬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삼남매는 각자 직장 생활하면서 살다가 저희 오빠가 30대 중반에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빠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오빠가 자기 힘으로 결혼해서 새언니랑 정말 잘 살더라고요. 특히 오빠랑 새언니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새언니가 저희 오빠를 너무 아껴주는 것 같아서 보기가 참 좋았어요. 여보, 난 배부르니까 이것 좀 더 먹어봐. 당신처럼 힘쓰는 일 하는 사람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난 어차피 맨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뱃살만 나와서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 아휴, 내가 가진 게 이 튼튼한 몸뚱아리뿐이라 몸으로 일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대접받을 일인가? 오히려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남자랑 결혼해준 당신이 더 많이 먹어야지. 저희 오빤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엄청 힘들 텐데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세연이랑 정말 잘 지내더라고요.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다가 저희 세연이가 조카를 낳았는데 평생 구두쇠로 살던 저희 아빠가 조카한테는 웬일로 돈을 쓰시더라고요. 장난감도 사주고 유모차도 사주고 어찌나 조카를 예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야, 우리 아빠 많이 변하셨네. 어떻게 우리 조카한테 이렇게 좋은 장난감을 턱턱 사주세요? 자식보다 손주가 더 예쁘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무래도 그 말이 맞나 봐요. 에이, 이거 좀 질투나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빠는 부정도 안 하시고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손주들이 예쁘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괜히 흐뭇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조카가 돌이 좀 지났을 때 아빠가 사업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 후 아빠는 주차장 관리 일을 시작하셨고 엄만 작은 편의점 하나를 차려서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만 인건비를 아끼겠다고 알바생도 최대한 안 쓰고 직접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저랑 남동생이 가서 물건 정리도 종종 도와드리곤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퇴근하고 엄만 편의점에 갔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 손님이 소주 한 병을 카운터로 가져오더니 진상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줌마, 나 여기 자주 오는 사람이니까 이거 외상해줘요, 외상. 예? 외상은 안 됩니다. 카드나 현금 없으세요? 에이씨, 외상이 왜 안 돼? 내가 이 편의점에서 팔아준 금액이 얼만데? 이깟 소주 한 병값 받아가지고 부자 되려고 그러슈? 됐고, 나 이거 외상 안 해주면 여기서 못 나가니까 그냥 공짜로 주던지 아니면 오늘 장사 한번 망치던지 마음대로 해. 아유, 그러지 마시고 별짤 돈이 없으시면 다음에 오세요. 외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엄마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손님은 계속 억지를 쓰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안 되니까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피를 꺼내더니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거 준다. 이거면 공짜 아니니까 됐지? 원래 돛대는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건데 내가 소주 값으로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받고 끝내시오.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나 그냥 여기 바닥에 들어 눕고 내가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 세상에 외상을 해달라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담배 한 개비랑 소주를 바꿔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바닥에 들어 누워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그 손님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역시 돈 버는 일은 뭐가 됐든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그 이후에도 자주 가서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저도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30대가 되니까 20대보다 체력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러닝 동호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운동은 장비를 갖추는데 돈이 좀 드는 반면 러닝은 운동화만 있으면 할 수 있어서 딱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러닝 동호회에서 한 남자랑 친해지게 되었어요. 제가 운동을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헉헉댔는데 그 남자가 저한테 물도 주고 절 많이 배려해 주더라고요. 영희 씨, 일단 이 물 좀 마셔봐요. 그리고 다들 조금만 천천히 합시다. 영희 씨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페이스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우리 동호회에 새로 들어온 회원인데 우리가 그 정도 맞춰줘야죠.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러닝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바람에 무릎이 까졌는데 그 남자가 바로 약국에 달려가 약을 사오더라고요. 영희 씨, 괜찮아요? 아유, 까진 거 보니까 엄청 따갑겠네. 내가 약 바르고 밴드 붙여줄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건강하자고 운동하는 건데
다치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동호 씨 덕분에 제가 더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렇게 그 남자 점점 친해지다가 결국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체력도 더 키울 겸 러닝 동호회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한테만 자상하게 잘해줬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되게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와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길에서 한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치는데 제 남자친구는 그 아이한테 가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걸더군요. 얘, 너 여기서 왜 울고 있니? 같이 온 어른은 안 계셔? 왜 너 혼자 있는 거야?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엄마가 어디서 없어지셨는데? 엄마랑 어디서 어떻게 헤어졌는지 혹시 기억나? 남자친구가 그렇게 묻자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더군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그 아이의 이름을 묻고선 아이가 가리킨 방향으로 아이를 데려가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하준이 어머님! 하준이 어머님 안 계신가요? 하준이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한참을 그렇게 소리를 치며 아이 엄마를 찾고 있었는데 순간 어떤 여자가 눈물 범벅이 되어선 저희 쪽으로 달려오더라고요. 하준아, 너 어디 갔었어?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야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해. 엄마가 너 얼마나 많이 찾았는 줄 알아? 누가 풍선을 들고 가길래 구경하려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엄마가 없어졌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 엄마가 근처에서 뭘 사고 차에 물건을 싣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풍선을 든 사람을 따라가다가 그만 엄마를 잃어버린 거였더라고요. 그 아이 엄만 아이를 꼭 끌어안고 제 남자친구한테 몇 번이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쪽 아니었으면 저희 하준이 영영 못 찾을 뻔했어요. 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둘러봐도 하준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 하준이 안 무섭게 지켜주시고 저랑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전 그냥 어린아이가 길에서 울고 있길래 안쓰러워서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래도 금방 어머님이랑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그날 아이 엄마를 찾아준 남자친구가 정말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건데 자기 시간까지 써가면서 아이를 도와준 거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평소에도 늘 다른 사람 일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길을 걷다가도 주차되어 있는 다른 사람 차에 라이트가 들어와 있으면 꼭 전화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귀찮게 일일이 뭘 그런 걸 전화하냐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이 차주분이 라이트가 켜져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차를 타려고 왔을 때 배터리가 나가 있으면 엄청 곤란할 거 아니야. 나도 가끔씩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 배터리가 나가서 시동이 안 걸리면 엄청 난감했거든. 내가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 전화 한 통으로 차주분이 귀찮은 일 안 생기면 더 좋은 거지. 그러다가 한 번은 남자친구와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먹고 싶은 메뉴를 골라서 주문을 했는데 식당 측의 실수로 저희가 시킨 메뉴 말고 다른 메뉴가 나온 거예요. 음식을 가져다 준 알바생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엄청 쩔쩔매는데 남자친구는 거기서 또 웃으면서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저 이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새로 안 갖다 주셔도 돼요. 그나저나 냄새를 맡아보니까 음식이 잘못 나온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벌써부터 군침이 싹 돌아요. 보통 사람들은 음식이 잘못 나오면 화를 내거나 바꿔달라고 할 텐데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남을 위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평생을 같이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와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의 수수하고 성실한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자네, 대기업 생산직으로 10년 넘게 일했다고 했나?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더 쉬운 일 찾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한 걸 보니 정신력이 약한 인간은 아닌 것 같구만. 그리고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사치스러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게다가 우리 딸하고 서로 좋아한다고 하니 난 합격이네, 합격.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영이랑 결혼해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100점짜리 남편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90점 이상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저도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제가 참해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아들을 끔찍이 생각하시는 건지 제 앞에서 아들 자랑을 좀 많이 하시기는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책상 앞에서 일하는 걸 최고인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아들을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아들은 대기업 생산직에서 오래 일해가지고 받을 거 다 받으면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되거든. 근데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직이 아니고서야 그 정도 연봉 받을 수도 없잖아. 그러게요. 뭐든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멋진 건데 오빠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예비 시부랑 예비 시누이도 깔깔 웃으며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래, 우리 예비 며느리가 뭘 잘하네. 그나저나 난 딴 건 필요 없고 너희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부모 입장에서 그거 말고 바랄 게 뭐가 더 있겠나. 맞아요. 안 싸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물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우면 더 좋지만요. 그래도 우리 오빠가 잘 버니까 걱정할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전 예비 시댁에서도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좋아하시니 이제부턴 무난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같이 예식장은 어느 곳들을 보러 가볼지, 신혼집은 어느 쪽에 마련하는 게 좋을지 서로 얘기를 나누었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지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예비 시모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예, 내가 오늘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오늘 퇴근하고 바로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우리 아들은 바쁘니까 그냥 너 혼자 오면 돼. 저 혼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퇴근하고 뵐게요. 저는 결혼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는 줄 알고 퇴근 후에 바로 예비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처음 인사 갔을 땐 절 그렇게 반겨주시던 예비 시모가 절 보자마자 눈물 흘리며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모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하시더군요.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널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려면 조건을 하나 달아야겠다. 그땐 네가 참하고 싹싹해서 그냥 허락했는데 그래도 따질 건 따지면서 결혼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하는데 조건을 달다뇨? 아니, 내가 혹시나 해서 너희 부모님에 대해서 호구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대로 그냥 결혼시키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너희 엄마가 운영하시는 편의점에도 가봤더니 편의점이 어찌나 작은지 무슨 구멍가게가 따로 없던데. 게다가 알바생 쓸 돈도 없는지 그 나이에 직접 일하고 계시더라고. 게다가 너희 아버지도 연세가 70이 넘으셨다면서 구질구질하게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더라. 돈이 얼마나 없으면 옷도 무슨 어디 시장 바닥에서 산 것 같은 거나 입고 있고 염색할 돈도 없는지 흰머리도 잔뜩 나 있더라고. 갑자기 저희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 황당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워낙에 수수하게 하고 다니시다 보니까 겉모습만 보고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막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너네 부모님은 하는 일도 변변치 않으니까 나중에 병들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러려고 우리 아들 힘들게 키운 줄 알아? 우리 아들이 구멍가게 나는 너희 부모님 봉양하느라 힘들어지는 거 싫으니까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 친정이랑은 연을 끊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뭐라고요? 저보고 저희 친정이랑 연을 끊으라고요? 제가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 왜 그러긴. 너희 부모가 우리 아들 등골 쪽쪽 빨아먹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괜히 돈 잘 버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빨대 꼴줄 생각하지 말고 너희 친정 식구들 다 버리고 너 혼자 오는 걸로 해라. 알았지?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코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세상에 아무리 저희 집을 가난한 집안으로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친정 식구들과 연을 끊어야지만 결혼시키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예비 시부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던 예비 시누인 얄미운 목소리로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오빠랑 결혼하고 싶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설마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언니네 친정 식구들까지 다 우리 오빠 덕보게 하려고 한 거였어요? 우리 가족들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언니네 부모님한테 딸 없는 셈 치라고 하세요. 역시 우리 딸이 말 한번 잘하네. 예, 방금 들었지?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너희 부모님한테 딸을 그냥 다른 집으로 입양 보냈다고 생각하시라고 해라. 사위 될 사람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그냥 구질구질하게 사시라고 하라고. 예비 시모가 계속 막말을 퍼붓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돌아버리는 것 같더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시댁에 며느리로 들어갔다간 제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은 당사자들 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아도 이런 집안과 연을 맺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이 결혼은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비 시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요 아줌마, 전 그쪽 아들 능력 보고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줌마랑 아줌마 딸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에 훤히 보이네요. 보나마나 아줌마네 식구들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겠죠. 저요, 아줌마처럼 무식하게 남의 부모님 욕하고 무시하는 집안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이 결혼 그냥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요. 뭐라고? 참나, 네가 아주 배가 어마어마하게 불렀구나. 우리 아들같이 돈 잘 벌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감히 네 입에서 결혼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해? 하긴 자기 부모까지 내 아들한테 빌붙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내가 영까지 끊으라고 하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이러는 거겠지? 그러게 왜 구멍가게 나는 집안딸 주제에 우리 아들을 넘봐? 저는 그냥 파혼 선언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니까 그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코웃음을 치며 저희 부모님에 대해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우리 부모님이 수수하게 하고 다니셔서 뭔가 착각하셨나 본데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더 검소한 거 모르세요? 방금 우리 엄마가 하는 편의점 보고 구멍가게라고 하셨죠? 그 편의점이 있는 3층짜리 건물이 바로 우리 부모님 거예요. 우리 아빠가 평생 동안 사업해서 번 돈으로 구입한 건물이라고요. 뭐라고? 그 건물이 너희 아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일하시는 그 주차장도 우리 아빠 거거든요. 아빠가 직접 땅 사서 지은 주차장이라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다 우리 아빠 거예요. 다 우리 부모님이 젊었을 때부터 검소하게 아끼고 아껴서 그만큼 재산을 이루신 거라고요. 아줌마가 노후 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보단 안 되어 있을걸요? 아줌마 아들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우리 부모님 발끝에도 못 미쳐요. 사실 제가 남자친구한테도
저희 부모님 재산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더라도 아마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이 그냥 편의점 하나 운영하고 주차장에서 일한다고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그만큼 재산을 쌓았을 거라곤 상상도 못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제 말을 듣고서도 끝까지 제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더라고요. 참나,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네. 딱 봐도 돈 없는 양반들인데 무슨 건물주 주차장 주인이라는 거야? 내가 네 그 말에 속을 줄 알고? 못 믿겠으면 믿지 말던가요. 어차피 저야 아쉬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튼 전 아줌마네 집안이랑 엮일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할 일 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뭐야? 저 버릇없는 게? 야, 너 거기 안 서? 예비 시모가 저보고 버릇없다며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무시하고 그냥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남자친구를 만나 파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충격을 받아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영희야, 갑자기 우리 결혼을 없던 걸로 하자니. 우리 오늘 점심때까지만 해도 서로 연락도 잘하고 사이 좋았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그럼 오빠네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막말까지 하는데 내가 그걸 참고 결혼해야겠어? 내가 무슨 오빠한테 팔려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참으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쯤에서 헤어져. 나한텐 오빠보다 우리 부모님이 더 중요하니까 나한텐 이게 최선의 선택이야. 영희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나 너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남자친구가 계속 매달렸지만 전 그냥 매정하게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솔직히 아무 잘못 없는 남자친구한테 미안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 남자친구가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퇴근을 하는데 예비 시모였던 사람이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온 거예요. 아마 전 남자친구가 저희 회사 주소를 알려준 것 같은데 절 보자마자 싹싹 빌면서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영희야. 내가 지난번에 너희 부모님에 대해 막말한 거 정말 미안하다. 그땐 진짜로 너희 부모님이 가진 거 하나 없는 지질이 궁상인 줄 알고 그랬었는데 내가 이번에 제대로 알아보니까 정말 네 말이 맞더라고. 세상에, 난 너희 부모님이 꿈인지도 않고 하도 수수하게 다니셔서 당연히 돈이 없으신 분들인 줄 알았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쓸데없이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뭔데요? 뭐긴,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 테니까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달라고 찾아온 거지. 우리 집안이 너네 집처럼 재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만큼은 돈을 잘 벌지 않니. 그리고 너희 부모님께서 더 나이 드시면 그 건물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그것도 우리 아들한테 맡기면 너희 부모님도 편하실 거 아니야. 참, 저희 집에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저희 부모님 건물을 왜 아줌마 아들이 관리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나저나 아줌마, 저보고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아줌마 아들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 집안 재산 등쳐먹으려고 하는 건 아줌마인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신 줄 알았을 땐 친정이랑 영까지 끊으라고 하더니 저희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다는 거 알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180도 변하는 거 너무 속보이잖아요. 바닷속에 사는 해파리도 아줌마보단 덜 투명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아줌만 불쌍한 표정으로 저한테 계속 매달리더군요. 예, 그래도 너 우리 아들 엄청 좋아하잖니. 그러니까 우리 서로 오해 풀고 그냥 예정대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다오. 아니요?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 아들을 좋아하던 마음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찾아올 생각하지 마세요. 아줌마랑 저랑 이제 남남이고
앞으로 볼 일 없는 사이니까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영희야. 나랑 얘기 조금만 더 하자. 어? 영희야. 저는 그 아줌마가 계속 애원하든 말든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태도가 싹 변하는 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 아줌마를 시어머니로 맞이할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용히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 남자친구가 저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절 찾아와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제발 나 버리지 말아줘. 네가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나랑 결혼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집에서 독립하고 너랑은 절대 만날 일 없게 할게. 나 너 없으면 진짜 못 산단 말이야. 싫다고 했잖아. 오빠가 아무리 가족들이랑 안 만나게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오빠네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 몰라? 평생 살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진짜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너 예전에 나만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게 어딨어? 너 지금 나 갖고 논 거야? 갖고 논 거냐고. 전 남자친구는 제가 받아주지 않자 갑자기 표정이 무섭게 변하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최영희 너, 나 농락한 거 가만 안 둬. 겨우 이딴 걸로 파혼하자고 할 거면 내가 여태까지 쓴 데이트 비용이나 내놔. 내가 너한테 쓴 시간들 다 보상하라고. 보상은 무슨 보상? 보상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 되거든? 너네 가족들이 그렇게 욕심 많고 개차반인 거 나한테 네가 미리 얘기 안 했으니까 오히려 네가 나한테 보상을 해야지. 안 그래? 뭐? 개차반? 너 지금 우리 가족 욕한 거야?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막 기어오르려고 하네. 야,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밥을 먹어도 몇백 그릇은 더 먹었거든? 내가 예쁘다고 잘해주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야, 너 우리 가족한테 개차반이라고 말한 거랑 나한테 파혼하자고 한 거 당장 취소해. 당장 취소 안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나 여자라고 봐주는 사람 아니거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기 싫으면 당장 취소하란 말이야. 그놈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저한테 확 던져버리더군요. 다행히 제가 몸을 피해서 맞진 않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괴팍한 모습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전 여태까지 그놈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게 다 제 착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사람한테 휴대폰을 던져? 너 이제 보니 여태까지 나한테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 도와줬던 그 착한 모습들 다 거짓이었구나. 이렇게 성격이 더럽고 괴팍한데 여태까지 그걸 어떻게 숨겼을까? 설마 이런 모습들 다 숨기고 나랑 사기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뭐? 사기 결혼? 내가 무슨 사기 결혼을 해? 네가 나 열받게 하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게 그냥 나랑 얌전히 결혼할 것이지. 어디서 파혼하겠다는 말을 내뱉어? 너 나랑 파혼 절대 못해. 내가 널 순순히 놔줄 것 같아? 순순히 안 놔주면 어떡할 건데? 뭐 내 일거수일투족이라도 감시하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려고 그래? 너 만약에 그렇게 하면 경찰 신고감인 거 알지? 나 그런 거 그냥 넘어갈 만큼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당해서 감방 가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보던가. 전 그렇게 말하고선 그놈의 정강이를 발로 확 차버렸어요. 그러자 그놈이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놈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저를 향해 막 발악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너 거기 안 서? 얘기 다 안 끝났는데 어딜 도망가?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집에 와버렸습니다. 그 후 그놈한테서 또 문자가 왔길래 경찰에 신고한다는 한마디만 딱 보냈더니 그 후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말로만 큰 소리 뻥뻥 쳤지 진짜로 경찰에 신고당하는 건 무서웠나 봐요. 그렇게 전
그놈하고도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놈의 실체까지 알게 되니까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돼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연애할 땐 그런 인간인 줄 전혀 몰랐는데 역시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건가 봐요. 예비 시모였던 그 아줌마뿐 아니라 전 남자친구 때문에라도 파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전 부모님한테 파혼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상한 놈을 만나는 바람에 부모님한테도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오히려 부모님께선 절 위로해 주시더군요. 영희야, 그래도 이렇게 된 거 정말 잘 된 거다. 그 미친 여편네가 투명하게 본색을 드러낸 덕분에 네가 그 지옥에 안 들어갈 수 있었잖니. 그래, 이번 일은 하늘이 도왔다고 치자. 그런 인간들이랑 안 엮이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인 거야. 그나저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구두쇠로 산 게 참 잘한 것 같구나.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비싼 옷 입고 골프나 치러 다녔으면 그 옆에 내가 돈 냄새를 맡고 본성을 숨기지 않았겠니? 그런데 돈 있다고 자랑하지 않고 검소하게 하고 다니니까 그 옆에 내가 우릴 가난뱅이로 착각하고 직교에 지가 넘어간 거잖아.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저희 오빠랑 남동생도 그 말에 동의를 하더군요. 맞아요. 이게 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평소에 수수하게 하고 다니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영희 그런 이상한 집에 시집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누나가 그런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갔을 거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다니까요. 누나, 역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검소하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원래 돈 많은 거 티내고 다니면 똥파리들이 꼬인다잖아. 그러게, 검소하게 사는 게 이런 장점도 있었네. 역시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최고야. 엄마 아빠, 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르침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전 정말 좋은 부모님을 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족들이 다 제 편을 들어주고 위로해줘서 저는 금방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전 남자친구가 끝까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나쁜 놈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너무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퇴근하곤 엄마의 편의점에 들러서 일도 도와드리고 주차장을 관리하신 아빠한테 음료수를 사다 드리기도 했어요. 아빠, 저 왔어요. 여름이라 그런지 저녁인데도 날씨가 아직 덥네요. 제가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사왔으니까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유, 아이 그냥 생수 하나 사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이런 음료수를 사왔어? 이런 거 다 돈 낭비다, 돈 낭비. 아휴,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 음료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땀 뻘뻘 나는 더운 날엔 맹물만 마시는 것보단 이렇게 이온 음료를 마셔야 되는 거래요. 안 그래도 아빤 연세도 많으시면서 돈 아낀다고 맹물만 드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쓰러지긴 뭘 쓰러져? 아,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젠 아빠를 위해서 돈 좀 쓰세요. 큰 돈 쓰시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음료수 정도는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어차피 그렇게 모은 돈 무덤까지 가져갈 것도 아닌데 쓸 땐 쓰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그래도 이왕이면 최대한 아끼다가 나중에 나 세상 떠나면 너희들한테 다 물려주련다. 에이,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 사실 생각이 나세요. 전 아빠 돈 필요 없으니까 아빠가 다 쓰고 가시라고요. 아셨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빠가 웃음을 빵 터뜨리시더군요. 제가 어릴 땐 참 무섭고 엄격한 아빠였는데 그래도 이젠 인상도 많이 순해지시고 성격도 많이 누그러지신 것 같았어요. 저는 엄격했던 아빠도 순해지신 지금의 아빠도 둘 다 너무 좋답니다. 전 요즘 회사에서도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아 진급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처럼 돈도 아껴 쓰고 열심히 모아서
저희 가족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님한테도 효도를 많이 하고 싶고, 저희 오빠랑 남동생한테도 잘해주고 싶어요. 뭐니 뭐니 해도 저한테 제일 소중한 건 가족이니까요. 지금 전 남자친구와 파혼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물론 언젠간 좋은 남자를 만나서 또 결혼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그때가 된다면 결혼 전에 철저하게 뒷조사라도 해볼 생각입니다. 착한 줄만 알았던 전 남자친구의 이중적인 모습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조심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본성 자체가 못된 사람의 특징 3가지라는 건데요. 첫째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둘째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필요할 때만 호의적이라는 겁니다. 그 글을 보니까 제 전 남자친구와 그 식구들한테 다 해당되는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저희 부모님에 대해 죄책감도 하나도 느끼지 못한 채 막말을 했었고, 전 남자친구였던 그놈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였잖아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 재산이 좀 있다는 걸 알고선 필요하다 싶으니까 호의적으로 변한 것도 그렇고요. 역시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본성이 더러운 사람들은 언젠간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건가 봐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3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셨다가 주변에 좀 이상하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성이 나쁜 사람이 틀림없으니 굳이 가까이 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착한 사람만 주변에 있으면 제일 좋은 거겠지만은요.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마치고 내일 출근을 위해 꿈나라로 떠나보겠습니다. 모두들 오늘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또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